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을 때 받게 되는 손해배상금. 대체 그 최종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복잡하고 또 중요한 계산 과정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병원비가 나왔고 일도 못해서 월급도 못 받았어요. 그럼 이 손해본 금액들을 그냥 다 더하면 그게 배상금이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또 복잡하거든요. 모든 계산의 출발점은 바로 총 손해액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 사고로 뭘 얼마나 잃었는지를 따져보는 거죠. 이 손해액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두 가지는 개념이 아주 명확해요. 적극적 손해는 치료비처럼 내가 실제로 쓴 돈이고요. 소극적 손해는 다치지만 않았으면 벌 수 있었는데 사고 때문에 벌지 못하게 된 돈을 말합니다. 특히 미래에 벌지 못하게 된 돈, 이걸 계산할 때 법이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0세까지로 봤는데 요즘엔 다들 더 오래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65세까지 일하는 걸로 인정해 줍니다. 이 변화가 소극적 손해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돈으로 딱 계산하기 어려운 손실도 있잖아요. 바로 마음의 고통 같은 거요. 바로 이 부분을 보상하는 게 세 번째 항목, 정신적 손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자료입니다. 이 위자료라는 게 단순히 공식에 숫자 넣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손해사정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공식만 보고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는데 판결의 이면에는 그 가족이 겪은 말도 못할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손해배상금은 그냥 수학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입은 손해액을 전부 더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최종 금액일까요? 아니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일종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죠. 지금까지는 덧셈이었다면 이제부턴 뺄셈의 시간입니다. 이 총 손해액에서 공정성을 위해 빼야 할 세 가지 중요한 법적 원칙이 있거든요. 바로 과실상계, 손익상계, 그리고 기왕증입니다. 이 세 가지 공제 항목은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돈이 양쪽 모두에게 공평하게 또 형평에 맞게 책임을 나누도록 설계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공제 항목들을 적용하는 순서예요. 왜냐하면 순서가 달라지는 순간 최종 금액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거든요. 첫 번째는 과실상계입니다. 이건 단순히 사고 당시에 누구 잘못이 몇 대 몇이냐 이것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했는데 환자가 말을 안 들어서 부상이 더 심해지고 치료비도 더 나왔다? 그럼 그 부분도 피해자의 과실로 보고 금액을 깎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손익상계라는 건데 이거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에요. 상상해보세요. 어떤 공연가가 다쳐서 콘서트를 못하게 돼서 1억 원의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그 덕분에 원래 들어갔어야 할 공연 제작비 2천만 원이 굳었죠. 그럼 진짜 손해는 1억이 아니라 2천만 원을 뺀 8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은 기왕증입니다. 만약 원래부터 골다공증이 심했던 분이 살짝 넘어졌는데 건강한 사람이었으면 가볍게 끝났을 일이 엄청난 골절로 이어졌다고 해봐요. 이때 가해자는 사고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지면 됩니다. 원래부터 약했던 부분까지 전부 다 물어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세 가지 공제 어떤 순서로 해야 할까요? 순서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네,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법으로 딱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 순서대로 가야 돼요. 먼저 총 손해액을 다 계산하고 거기서 기왕증 부분을 먼저 뺍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에 과실 비율을 적용하고 마지막으로 항상 맨 마지막에 손익상계를 하는 겁니다. 이 순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비율로 깎는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순서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은 완전히 다른 숫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부상이 한 군데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어깨를 다쳐서 노동 능력을 20% 잃고 또 다른 부상으로 20%를 더 잃었어요. 그럼 그냥 20 더하기 20 해서 총 40%의 능력을 잃었다고 계산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부상은 첫 번째 부상으로 잃고 남아있는 능력, 그러니까 80%를 기준으로 계산하거든요. 80%의 20%는 16%죠.
그래서 이 16%를 첫 번째 20%에 더해서 총 장애율은 40%가 아니라 36%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계산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 사건은 실제로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보통은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거나 양측이 합의를 하면서 종결됩니다. 법적으로는 화해계약이라고 하죠. 물론 피해자가 용서해주는 드문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효, 그러니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청구를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하면 이 보상금은 상속인에게 돌아가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배우자의 지위가 좀 특별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녀나 부모 같은 다른 상속인이랑 같이 받을 땐 50%를 더 받고요. 만약 1, 2순위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배우자가 전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결국 보세요. 하나의 안타까운 사고에서 시작된 문제가 공정성을 위해서 덧셈과 여러 단계의 뺄셈을 거치는 아주 체계적인 법적 방정식으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본 겁니다. 이 모든 시스템은 객관적인 답을 찾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우리가 부상의 가격을 매길 때 과연 그 어떤 공식과 숫자가 한순간에 뒤바뀐 삶의 가치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을까요? 아마도 계산의 영역을 영원히 벗어나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